아, 소리가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윤명순 교수입니다.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코로나19에 관련된 저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의 세미나에 앞서서 저희 대학원이 준비한 연구의 그러니까 사회인식조사 방식의 연구의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려고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긴 말씀은 나중에 토론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화면 공유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 이번 세미나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희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BK 사업의 주제이기도 한 내용이라서 그것으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신종 감염병 확산에서 복합 사회 재난으로의 전환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제목으로 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저희들의 사회적 건강에 관련된 조사 결과의 공유와 함의가 주제입니다. 저는 유명순이고요. 현재 보건정책관리에서 조직과 그리고 위기 및 위험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파일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죠. 1월부터 9월까지. 사실 저는 심지어 2월 중순 이후에 큰 확진자 폭증의 시점에서도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8개월을 완전히 채우고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제 언제가 끝이 날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2월 19일 이후에 이 신천지 대구교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폭증, 그리고 5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직후에 있었던 이태원 소재의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 9월을 거치며 이 서울과 그리고 여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이런 고비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난 직후에는 추석 명절의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의사결정, 오늘의 대화가 결정하는 나름의 좀 진지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사 배경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 저는 보통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 또 책임과 그리고 이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내용들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환자는 동시에 넓게 보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여러 환경들 속에서 교육, 노동,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많은 개인과 국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동시에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20일 날 이제 사회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로부터 환자라기보다는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도 매일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 자체도 그동안 저희 보건의료 분야에 있었던 많은 위기나 위험의 내지는 응급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나름의 특성을 초기부터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의 이 자리가 복합사회 재난이라고 드리는 것은, 제안을 해본 것은 우리가 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의 문제들 이외에 코로나19는 지난 8개월 넘어가는 동안 전체 사회 그리고 그 개인과 환자의 이 구분 경계에 걸쳐져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진지함을 필요로 하는, 고찰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들을, 또 문제들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위기 관리 또 위험 소통의 분야에서는 리스크 내지는 threat이라고 하는 위협의 실질적인 대상, 이번의 경우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이 되겠지만, 그 감염은 그냥 그 감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0과 1의 문제라기보다 동반되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위험이 될 텐데 그 위험을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로 수용 가능한가. 예를 들면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라고 요즘 표현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의 이 감염의 수준 속에서 어느 수준까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느끼고 또 판단하는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 이걸 표현하자면 위험 인식이고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감정 촉발일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두 개 이외에도 아주 중요하게는 그 사회가 해당 사회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 대응과 통치를 하느냐. 뭐 비공식적으로는 규범일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문화나 제도적인 명령 또는 처벌 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조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념의 문제가 그리고 규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확진자라고 했을 때 이 확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신념화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가 코로나19가 던지는 사회적 도전, 개인의 삶과 안녕에 던지는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사에 참여한 개인들은 미디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다른 영역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미디어의 효과 또 여기서는 미디어라고 제가 썼지만 요즘 정부 당국이 또 방역 당국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뭐 안전재난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 위기와 관련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어디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만드는지 이걸 학술 용어로는 프레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환경을 감시하고 주변을 돌보고 나 자신을 챙기는 과정에서 어디에 우리를 그 시선과 생각들을 집중시키고 있는가의 문제 또 이번 코로나19에서 한국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집단의 더 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옹호, 애드보커시 하는 그 옹호를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흔히 마스크를 잘 쓰거나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그것에 의해서 확진자의 규모를 줄이고 사망자를 더 늘리지 않고 하는 이 모두를 만약에 방역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 퍼포먼스를 어떤 문화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성질, 성향에라고 하는 거랑 결부질 수 있겠지만 이 사이에 사실 저희가 좀 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 직전의 단계들 특히 거리두기 실천 행동의 그 수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와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지만 자제하는 이런 것은 그냥 기계적인 산출에 의해서 확진자 정보가 들어가면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태도, 의도 그리고 지금 사안을 판단하는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위험 판단과 그 위험 판단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와 감정적인 우리의 소통과 또 반응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하고 이 밸류도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서 가장 우리가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가 경쟁과 안전인가 건강인가 다 뭐 해당이 되겠지만 사람마다 또 집단마다 지역마다 혹은 국가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들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앵그리 이런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그 사회적 소통 이전에 학술적으로 생각할 때 에볼라 때부터도 이야기됐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쏟아지고 있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 그리고 그 정신보건 분야의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종합을 좀 해보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누구라도 전 사회적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정신건강, 정서건강,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들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그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도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이라고 하는 자율권에 대한 박탈. 두 번째는 크고 작던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정들이 잦은 변경이 되거나 취소되는 과정에서 뜻했던 바를 체념하거나 단념해 버려야 하는 이런 게 이제 다른 말로 목표의 미실현
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목표가 미실현이 되면 개인에게는 자신의 객관적인 급여나 고용의 조건이 어찌되었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결핍과 미실현이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들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든지 학교는 가고 있지만 친구들과 예전 같으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든가 지역에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관계의 분리와 같은 이 세 개의 영역이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측정할 수 있고 또 알아봄으로써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계속되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그 대응의 기제가 기존에 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이 상황에 의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번아웃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번아웃은 마치 화상도 입고 나면 회복까지 오래 걸리고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상흔이 남을 수 있듯이 일단 소진이 되고 나면 우리의 정서와 이 신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까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는 이 배경에서 강조했었던 것이 위기관리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확자만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없고요. 코로나19에서 또 그렇다고 경제학자들만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없고 보건학자, 경제, 사회, 교육, 노동, 여성 모든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기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미닝 메이킹.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정말 많은 국가들에게 도전이자 위협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이 위협 속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설명해 왔고 또 펴나가자라고 설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보고된 직후인 3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월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은 좀 부족하지만 부지런한 편이라는 것도 한 몫을 했지만은 그보다는 메르스 때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세월호가 일반 그 어떤 부모이자 한국인으로서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면 메르스는 제가 일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보건학자로서의 저를 그러니까 오랜 동안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번이 이번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미처 못했지만 또 다른 감염병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사후가 아닌 그 당시 상황에서의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소통이나 더 나은 이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할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처음부터 주어지진 않았지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헤아려 보니까 17번의 조사를 했고 지금 18번째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주된 내용은 16번째에 해당되는 전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시기는 8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증가나 수도권 감염 확산 그리고 8.15 집회를 기점으로 했던 참석자들 중심의 이 서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감염의 확산의 시점이라고 그 사건 이후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저희 대학원의 원장이신 이기영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제 앞에서의 조사들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보건대학원이 좀 체계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교수들이 참여했고 공모를 통해서 K-스텝 리서치의 그 협력 방식으로 3회,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자면 일종의 미니 패널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을 했지만 이 웨이브는 여러 개 있어도 동일한 응답자인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 조사는 앞으로 3회를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성일, 이태진, 김홍수 교수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고 현유림, 김신경 학생이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역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삶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주관적 건강 같은 경우는 오늘 참석해 주시는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 예컨대 공공정책 소통을 전공으로 하시는
이태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분야에서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자 재난 상황인 신종감염병 위기 같은 경우 또 다른 질병의 경우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의 설명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런 점에서 조사를 해보면 응답자의 약 12.5% 정도가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말하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은 그보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쪽의 대답이 많습니다. 다만 이 응답을 차지하는 사회 인구의 구성은 조금 차이가 나서 주관적 건강을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기저질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남성에게서 그리고 40대 이상에게서 많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다의 경우는 여성인 경우, 그리고 대졸자, 그리고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층에서 이런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이제 나름대로 흥미로운,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사회 환경과 보건의료 체계와 개인과 환자와 확진자라는 중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부 상황에 대한 위험인식은 정서 태도와 감정 촉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많은 그 학술적인 그 전통과 그 선행 연구들을 따라서 일단은 이 지금 닥친 문제로부터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믿음과 불확실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트롤러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닥친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시점에서 위기냐 기회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질문은 한국 사회는 현재 이 코로나19가 일으키는 감염으로부터, 지금 이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니까요, 안전한가?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K입자를 붙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이번에 저희와 함께 협업하게 된 케이스텔 리서치의 정기조사 문항에 저에게 이제 별도의 연락을 주셨고, 지난 5월부터 일부 문항을 공통 문항 방식으로 트래킹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추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 2.93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2.42점으로, 평균으로 보시니까 0.45점 정도의 아주 별거 아닌 차이처럼 느끼시겠지만 이걸 분율로 바꿔보면 저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점 중에 4점과 5점, 즉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 응답의 분포를 보면 5월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혹은 8월, 그러니까 이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독려하거나 외식을 장려할 수 있었던 정도의 감염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라는 응답이 29.8%라든지 아니면 22% 정도가 되었지만, 저희 이번 8월 말에 있었고, 이 9월이라고 하면 9월 정기조사 9월 첫째 주일 텐데요. 그때를 보시면 처음에 39.8%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안정감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속한 경제, 인구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일관되게 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특히 9월에 이르자 20대와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편 합리적인 반응이죠. 전체 확진자들 중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는 말은 안전하지 않다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 수준도 이제 흥미로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9월에 이르자 거의 같은 상황이 되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보면 소득층 월 소득이 낮을수록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의 패턴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난 5월 대비 8월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5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총선 이후에 큰 감염의 확산이라는 위험을 경험을 하지 않고, 또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자긍심과 자신감이 꽤 높았던 시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시기보다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 전망, 어떻게 되어 돌아갈지에 대한
이 높은 확실성, 낮은 불확실성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단 석 달 만에 지금 정도에 이르면 매우 불확실하다 혹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코로나19가 연내에 종식될 수 있겠느냐.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게 되겠죠. 같은 맥락이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위협이 밖에서 닥쳐도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8월 초에 비해서 불과 한 달 만에 보시면 처음 8월 초만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다 쪽이 통제할 수 없다 쪽의 생각보다 높았지만 역전이 되었고 지금은 거의 그 그러니까 56% 정도는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쪽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는 지난 5월만 하더라도 6대4 정도로 기회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국가 혹은 도시로 발돋움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시민성에 대한 이 자긍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면 이게 8월 초가 돼서 역전이 되면서 지금은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지금은 위기론이 대세인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상황에 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외부 상황이 8월 말 9월 초의 조사를 보면 매우 나쁘다, 매우 안전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위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맞추어진 나의 감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닥친 위협이 그거니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에 대한 취약함과 그 감염이 됐을 때 벌어질 결과의 심각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코로나19와 다른 많은 우리의 건강과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는 어느 수준일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의 결과치를 보시면 감염 가능성의 경우는 지난 5월 대비 9월로 오면서 7.7, 9.3, 9.5 이런 식으로 6.2까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와서는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에 해당되는 응답의 분포가 1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의 달에 비하면 감염 가능성을 크게 보는 거죠. 이제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나 방역 당국의 말이 아주 낯설지 않게 들리는 상황이 된 거죠. 반면에 감염 심각성은 처음부터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다의 응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염 가능성은 당국과 전문가와 실제 상황과 나 사이에 주고받음이라는 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다면 감염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고 설마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설마 내가 감염이 될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일단 감염이 되면 그 결과가 초래할 사태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라는 인식은 처음부터도 높았고 지금에 와서 더 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요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각각에 대해서 위협이다, 큰 위협이다 두 개 부분, 그러니까 5점 중에 4.5점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나누어 보면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의 1, 2위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암보다도 응답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증이 우리 사회에도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이번 서울시 조사를 할 때에는 이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메르스를 선택지 안에 넣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항이었고 그래서 코로나19가 큰 위협이다 혹은 매우 큰 위협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메르스나 독감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32.5% 정도가 독감은 큰 위협이다라고 대답하는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증은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가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독감에 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을 저렇게 높게 보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반응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위협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암이나 이 음주운전 고령화와 같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위험들 또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여기에 전체를 다 13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을 이렇게 큰 위협으로 보는 것은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인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독감 때문에 독감 걸린 환자를 그러니까 접촉자를 관리하거나 동선을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 독감자들이 모이지 않게 하려고 공권력을 작동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작동했을 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혹은 오늘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일 때 적정하고 적당하며 충분한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코로나19가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바깥의 상황은 나쁘고 심각하고 아주 위기인데다가 나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높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심리가 긴장되고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험인식이 영향을 주거나 혹은 위험인식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선별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서적인 내용들, 그리고 가치의 문제, 감정의 문제, 우려하는 사안의 문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낙인에 대한 두려움 문제, 그리고 이 감염과 관련된 정보 이해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 이미지는 저희 건강이나 환경 위험의 이 분석가들은 종종 사용을 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떠올리는 혹은 가장 뚜렷하게 떠올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어떤 반응인가, 그리고 왜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코로나19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를 그냥 한 단어 정도로 간단히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처리해서 보면 전염이나 감염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특징,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이 코로나19니까 그 대답을 제외하면 2순위는 마스크가 차지를 했고요. 마스크의 경우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긍정적인 정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방패가 된다는 점에서요. 문제는 그 다음을 차지하는 순위들은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일 수 있고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감정 촉발의 요인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5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그리고 8위 정도를 차지하는 우한은 진원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부분과 그 사안에서 이 촉발되는 이 정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 때 당시에는 우한 폐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이 함께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연상하는지를 질문했었는데, 그때도 1순위는 전염과 감염이었고 지금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 메르스와 같은 학술적으로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accident history라고 하는 사고 이력의 문제, 그리고 신종, 특히 7번, 여기서는 아마 6번, 6번째, 7번째를 차지하는 신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컸었다. 그런데 어느덧 사태가 9개월쯤 이르게 되니까 10순위 안에는 신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로운. 그리고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경우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한 그것이 이제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미지로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경우는 2030, 4050에서 마스크가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60대의 경우는 폐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전적인 위험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험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라기보다 위험을 감지하고 그리고 위험을 감당하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다 다른 것을 의미하고 다르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스크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전, 예방, 생명으로 앞에서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이죠.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에 도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고 한국종합사회조사와 같은 데서 쓰는 가치들을 열거를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복수응답으로 했고요.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치는 안전이었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가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안전, 사회환경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분명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위기 관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세월호라든지 우리의 어떤 수질 관리라든지 기후 관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노동 문제처럼 이런 사회의 안전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위협받는 가치 혹은 도전받는 가치는 성장이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이었는데, 더불어서 제가 조금 논의해보고 싶은 건 건강과 웰빙도 있지만 상호 신뢰가 이 정도 위치인 것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로 어디에서 위협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귀하에게는 어떤 똑같은 선택지 중에 귀하에게는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냐. 그럴 때 건강과 웰빙이 1순위였고 굉장히 값에는 차이가 나지만 그 다음이 안정과 성장.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안정과 성장과 신뢰의 문제가 위협받고 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앞에서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한 것인데 요즘 이제 이상하게도 제가 조사를 하고 요약이라고 하지만 거의 보고서 수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면 언론에서 흔히 잘 받는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경험하는 감정들, 이거는 소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들 중에서 기본 감정 중에서 선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꾸준히 질문을 했었는데 8월 초 대비 그러니까 겨우 한 달 정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은 줄고 분노가 상당히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었던 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포감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포의 이 증가와 분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만 했었고요. 5월부터의 추이를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불안도는 떨어지고 분노감이 매우 올라가는. 그럼 왜 이런가? 그걸 개방형 질문으로 그 다음에 물었을 때 분노하게 된 건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 주변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이 일으키는 어떤 그 집단적인 이기심에 의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방역의 성과를 꺾어버리는 문제에 대한 분노. 공포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 대목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안 저희가 경각심을 높이려고 확진자가 이제 완치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만만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그런 식의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설득할 때 무서운 공포 중심의 사진이나 삭화나 스토리를 만들듯이 최근에 이제 어떤 마스크를 쓰겠느냐 이게 개인 마스크를 쓰는 거랑 병원에서 이런 이 중증 환자 대상의 이 의료 장비와 관련된 마스크를 쓰는 그러니까 호흡기 같은 이게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분석을 통한 균형치를 좀 맞추지 않으면 이것에 의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공포감,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껏 올리게 되는 결과를 줄 수도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려사항은 당연하게도 감염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우려사항은 경제 불황에 대한 것 그리고 남을 감염시킬 것에 대한 그러니까 민폐를 끼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유행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염 때문에 내 소득이 줄거나 해고되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도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셌던 거는 감염이라고 하는 게 나 하나 아프고 말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처신의 문제로 되거나 책임의 문제가 돼서 낙인, 즉 비난을 받고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즈 때도 에볼라 때도 여러 사스 때도 이런 연구들은 있었고 그거를 조사 가능하게 변형해서 꾸준히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은 어떤지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죠. 비교 조사의 데이터들이 있다면 신천지 사태 이후에 특히 신천지 직후였던 3월달 조사에서 낙인받을 것을 확진받을 것보다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이 지나서 6월달 조사일 때 이게 역전이 됐고 이번 최근의 조사에서의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가 확진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 종교 집단 같은 데서 확진이 나오는 거, 내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예상대로 이렇게 추이를 겪다가 6월부터는 8월, 9월에 오면서 똑같은.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환자에게는 환자로서 잘 치유받고 나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도록 의료인들은 또 사회는 도움과 지지와 연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경우는 환자이기 이전에 확진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중간 새로운 어떤 이름을 얻게 되면서 낙인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물론 지금 다행히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꽤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증상이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에 대한
이 걱정이 절반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들은 이따가 박한선 교수님, 백종원 교수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함의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지식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위험 판단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보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말하자면 디시전 에이드 같은 그런 많은 디시전을 도와주는 정보이냐, 혹은 디시전을 오히려 방해하고 굉장히 혼란시키고 이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냐라는 정보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걸 얼마나 충분히 잘 소위 프로세싱을 이해하고 하느냐. 만약에 이 정보 이해에 큰 격차가 생기거나 하면 이건 사회가 개입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측정을 했는데, 오늘의 발표의 핵심은 아니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너무 쉽게 사용하는 기초 재생산수라든지 이런 전파력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전파력이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고 전파력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방역 정책을 정작 쓰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전파력이라는 게 정확히 뭐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도하고 말씀하신 분들은 나는 매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실지 몰라도 더 쉽게, 더 눈에 맞춰서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이제 알려야 된다. 반면에 누가 접촉자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확진을 판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의 대답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에 대한 대응을 이제 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크게 제가 권고 행위 실천, 마스크 쓰기, 비대면 전환, 재택근무로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난 일주일 기준으로 꾸준히 질문을 했고요. 제가 오늘은 지난 조사 대비 이번 저희 코로나 보기가 설문한 결과를 비교는 안 했고, 그건 2차, 3차 때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이번 한 회차를 기준으로 항상 실천했다. 저희가 4점 척도로 전혀 안 한다, 어쩌다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항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어요. 왜냐하면 이 순위 비교가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사회학자나 여러 선생님들께도 여쭙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심지어 이거는 때로는 95%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 생겨났던 집단 감염의 문제나 이런 게 있고, 방역 당국이 생활방역 체제 이후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응답자들 중에 주기적 환기를 항상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30%도 채 되지 않고, 그보다 더 낮은 게 물리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거리두기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인 물리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리고 이 아프면 쉬는 문제도 35% 수준.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나 혼자 선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투자와 지원과 무엇보다도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솔선과 그리고 과감한 이 관리가 필요한 영역은,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역은 결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저희들의 이 코로나19 소통이나 아니면 관리는 굉장히 이 개인이 밑도 끝도 없는 개인이 사실 아닌데요. 소규모 작업장에서 밀집된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심각성은 높은 그런 경우에는 외출 자제, 대중이용 교통 자제, 환기,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인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개인이 잘하면 되는 개인 사령관 담론이나 개인 영웅화론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냐에 대한, 그분들은 아마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잘한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마스크의 경우도 사실은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제 3.7에서 4.4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6명 이상을 나도 안 쓰고 상대도 안 쓰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16% 가까이가 되고, 어떤 다른 조사에서는 17%까지도 가는데, 직종별로 보면 주부의 경우가 가장 집을 빼고 나나 상대가 마스크 안 쓰고 만나거나 대화하는 경우가 적고요. 이 보시면 생산 근로 노무직하고 학생의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장소는 식당이라든지 밀폐 공간이 물론 있지만 그 뒤에 마트라든지 임의용 시설이 있어서 준위험시설 혹은 위험시설로 분류된 곳 중에 이 응답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들이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권고 행위의 실천을 누구나 같다라는 평균 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통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차별화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비대면도 서울로 보나 전국으로 보나 전체의 약 16% 정도는 비대면으로 지난 2주 동안, 즉 거리두기 2.5단계 내지는 강화된 거리두기였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아예 못했거나 거의 못했거나, 그럼 그것들 속에서 소득별 분포를 보시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의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전환은 아니지만 이제 상황이 위험해서 내지는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약속을 옮기거나 했던 경우 중에 22%, 23% 정도, 이번 서울시의 경우는 24% 가까이 나왔는데 못했던 거죠. 언제 못했냐? 어떤 경우라서 못했냐? 일 때문이고요. 그럼 왜 못했냐? 그래서는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다음에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파워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역시나 이런 것들이 주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재택근무의 경우도 여전히 거의 47% 정도는 재택근무 쉽지 않다고 대답을 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를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게 교육 수준이었는데 대졸자가 압도적으로 재택근무, 그러니까 아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실 분들에 해당될 텐데요. 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게 이렇게 높은데 다른 경우는 낮았던 것입니다. 소득 수준별로도 차이가 크게 나서 고소득층은 재택근무할 수 있었고요. 저소득층 중에서는 불과 6.3%만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경우가 절반 정도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가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를 9개로 이제 자가격리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전국을 다녀온 많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 뭐가 제일 문제거리인가를 놓고 보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번에 조사 두 번째 했는데 경기도민의 경우는 내가 일을 갑자기 격리로 멈추면 대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전국 단위로 하니까 순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랑 같이 지내는 가족 또는 지인과 독립되어서 나 혼자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그 이주를 멈춰야 되니까 경제적인 대안에 대한 걱정들이 문제 사안이었고, 이런 9개 사안 중에서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는 경우는 8%, 모든 9개가 다 걱정이 된다고 대답한 경우는 11%로 후자가 전자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거의 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일상의 회복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코로나19의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느냐, 반대로 귀하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귀하의 일상이 어느 정도나 정지 또는 위축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각각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동안에 일자리나 임금의 변동이 있었는지, 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경험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우울 척도로도 하고 울분 척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 스트레스 척도로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일상 회복은 이렇게 보시면 0점부터 100점까지였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예전 일상의 회복이 완전히 다 된 거죠. 보시면 5월 48점에서 시작했고 8월 초에 상황 좋아졌을 때 조금 올랐었습니다만 9월에 이르자 이제 거의 처음에 비해서도 10점 가까이, 이때에 비해서도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내 일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회복 탄력적이다라는 대답은 22.8%를 기준으로 치면 지금은 13.6%에 불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상하시겠지만 이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계속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이번 9월을 보시면 20대 청년층의 이 회복이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아주 일관된 그림들을 보이고 있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회복 점수를 낮게 보고 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회복의 점수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일상 위축을,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이 위축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위축도도 점수가 낮을수록 위축되고 있는 건데 47.9점에 비해서 44.1로 위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역시 아주 일관되게 소득에 따른 일상 회복과 그러니까 일상 앞에서 보여드린 일상 회복과 이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던 걸 한 건데, 정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축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소득 수준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과 똑같이 일자리도 보장이 됐고 임금도 동일하다라고 했던 대답은 전체의 41.8%뿐이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이제 해당 없음이 25.2%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제가 색깔을 칠한다는 게 잊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초기에는 20대 청년층에서 이 단기직 일자리 잃음이 있었다면, 최근의 조사에서는 40대, 50대 여성에서, 그리고 이 대졸자에게서 일자리를 잃었다의 대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약간 또는 매우 줄였다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금 소득이 약간 줄었다, 매우 줄였다를 합친 값이 49.75% 정도고요. 반면에 지출이 약간 늘었다, 매우 늘었다를 합친 경우가 20.3% 정도가 됩니다. 3월, 4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를 비교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월 수입이 줄었다가 68%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이렇게 쭉 보면 일상적으로 누렸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자유로움,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가 공원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친구와 함께 약속 잡고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자유의 제한, 그리고 신체 활동의 감소를 중요한 변화로 꼽고 있고, 이걸 범주로 매겨보면 이 신체적인 변화 이상으로 정서적인 부정적 경험들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자유 제한 내지는 박탈 경험이 목표 미실현보다 좀 많고요. 관계 분리를 경험했다는 대답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그래도 아주 크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런지도 모르는 것은 이제 분리인데, 치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지침까지 해서 자유의 제한, 신체 활동의 감소, 그리고 정서적인 지치고 이젠 정말 지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목하고 있지만 더 많은 케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중요한 문제가, 이건 사실 저희 연구팀에 있는 이민정 박사님께서 제안을 했고 제가 그걸 이제 동의를 해서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사스 때부터도, 내지는 낙인이나 아니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질병,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 꾸준히 적용이 되어 왔었던 건데, 보시면 그 감염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증가세였고, 세계의 문항 중에서는 막을 수 있었다. 네가 막을 수 있었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에서 이런 게 너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 라는 그 인식들이 이제 올라가고 셋 중에 컸다는 거. 근데 특히나 최근 8월 달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서울시민 5월 달 대비 8월에 이르자 그 사람 잘못이다.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은 그 사람이 초래한 일이고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고 그 사람 잘못이다. 그래서 치료를 그냥 다르게 해줄 게 아니고 이 마땅한 이 뒤따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올라가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스트레스의 경우는 지금 20대 일반 스트레스 측정인데요. 20, 30대 청년층이 중졸 이하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가,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문항별로 좀 이해해 보시라고 였는데 계속 누적되고 해결이 안 되고 질질질질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평균보다 다 이것들이 높은 건데 화가 난다는 등,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는 요 네 가지가 3점을 넘어가는, 5점 중에 3점을 넘어가는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PHQ-9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성별에선 여성, 이건 경기도민의 분석인데 2차 분석인데, 성별에선 여성이, 소득에서는 저소득층이, 직업에 있어서는 자영업자가, 고용 상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 우울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지는 특히 사회적인 위협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더 키울 수 있는 집단 그대로가 우울감에서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라우마 스트레스란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정신의학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외상후 그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후 1년 뒤, 그러니까 어떤 테러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한 이후 1년 뒤에 어떤 회피나 아니면 숨막힘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 도구는 장점이 이 큰 사안이 벌어진 몇 달 뒤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문항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응답자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는 4% 정도 수준이고요. 어쨌거나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수가. 그리고 긴급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28.2%였는데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이 좀 좋을 때는 그 집단의 규모가 19.3% 정도인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게 있고요. 이것도 역시 성별, 소득 수준별, 직종별, 고용 상태별 차이가 있는데, 일관된 것은 성별과 소득 수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소득이 크게 줄은 경우에 이 PDI라고 하는 트라우마 수준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충족 의료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주부에게서 필요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지만 가지 않은 경우가 관찰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를 물었을 때 1순위의 답변은 병원이 위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고 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 만성 질환의 경우는 시의적절하게 그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대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의료진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안심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에 아마 이따 김홍수 교수님이나 여러 저희 이태진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이나 병원 방문의 변화를 저는 제 전공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선생님께서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전에라도 우리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병원 단위가 됐던 아니면 지역 단위가 됐던 간에, 전국적으로든 간에 이 만성질환자분들께서 치료를 거르거나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고령자일수록 이게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우리의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를 비롯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건 일단 이번 것이긴 합니다만은, 방역 당국, 우리 한국은 지난 2월, 3월 뭐 계속해서 방역 당국을 향한 수직적 신뢰 수준이 매우 높아서 88.1% 정도가, 그전에는 91%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 주변에 내가 잘 모르는, 이제 하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못 믿겠다가 뭐 이 정도는 아니라도 80% 수준이라 거의 80%대 89% 수준으로 한쪽은 일방적으로 신뢰성을 보이고 한쪽에 대해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불신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지만 아시다시피 방역은 결코 이 수직적인 신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는 말을 잘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동반 그 실천과 동반 이 소통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그동안의 문제를 또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플러스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위 이탈, 그리고 위배, 위반, 그리고 굉장히 거짓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피해가 사실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를 늘린 것도 있고, 우리의 방역의 인력과 자본을 많이 쓰게 만든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그분들이 일으킨 피해는 저는 상호 신뢰를 고갈시켜버린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해안이 있을까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관련된 기관은 잘한다가, 예전보다 더 잘한다가 아니다 보다 많은 반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과반은 아니지만은 잘 못하고 있다가 43.8%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보다 방역당국은 중요하고 나보다 기여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의 경우는 나보다 중요성도 낮고 나보다 기여도 낮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의 눈에는 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중요도와 기여도, 이때 중요도란 방역에서의 역할 중요도, 기여도란 방역 성과에서 차지한 기여도이고요. 언론도 그냥 원래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가 아니라 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언론은 뭘 해야 되고 우리는 언론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실은 시간이 더 많다면 나눌 얘기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효능감에 대한 것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도 우리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볼 때 내가 이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 학술적으로는 리스폰스 에피커시라고 하는데 높은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이 전염병 사안은 복잡해 보이지만 나는 이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내가 하는 말에 신경을 쓸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방역 정책이나 대책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고 나의 영향력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비하면 내 지역의 내 주변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할 거고 내 지역의 내 주변 사람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5월달 비해서 9월에 오자 하락했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건 서울시 1차와 2차를 비교한 것인데 하락했습니다. 넉 달 만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서울 시민으로서 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물론 지금도 50% 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5월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도 이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향한 신뢰가 소득별 차이가 있어서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런 치료를 잘 받을 거다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나의 지역의 여러 시설들은 위험관리를 잘 할 거다라는 믿음이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에 대해서 우리의 이 대응의 사회자본에서 아주 중요한 혐오가 다행스럽게도 2월, 3월에 비해서는 접하는 경우보다는 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천지 사태 이후에 신천지는 5월달,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 때 성소수자가 혐오 대상의 1순위였던 것을 제외하면 1순위는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독교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거리두기 실천하지 않는 이 집단이 2, 3, 4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많은 일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갈시키게 만든, 도전하게 된 신뢰의 가치가 이런 답변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걱정이고, 그래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심지어 비난도 때로는 그분들이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런지도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비판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짜뉴스의 경우도 이제 반반 정도로, 그러니까 한 25%, 그러니까 반을 기준으로 다시 반반 나누어서 접했다 접하지 않았다로 나오고요. 주로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오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그런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은 더블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동안 그 8월 이후에 워낙에 음모론이 좀 많아서 해외 도구를 번역해서 한번 긴급조사 차원에서 해봤는데, 다행히도 전체 문항에서 예를 들면 정부는 정보를 숨긴다, 내지는 소수가 일으킨 문제다,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매우 많다, 뭐 등등등에 대해서 과반 이상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음모론에 대한 지지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즉 절대 그렇다라는 응답이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여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기 힘든 그런 조건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어떤 손실보상, 빨리 그 감염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문을 닫게 하고 대신 그 손실을 보상하자거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일단 처벌하고, 그리고 유포자를 처벌하는 이런 강력한 법과 징벌과 엄벌에 대한 이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일 텐데 오늘 와주신 이원복 교수님께서 사실 저하고 대화를 했던 게 이 주제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초기든 중기든 후반기든 간에 우리는 방역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는 후순위다라는 부분에 그렇다는 지지가 아주 높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왜냐하면 그 질문의 프레임에 따라서 응답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바꾸어서 인권 침해가 소지가 있다면 그건 무리한 방역 대책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에 대해서 아니다의 대답이 계속 높은 그러니까 49.7%를 거의 반반 요때 그나마 이 상황이 좀 좋았을 땐 반반이었지만 안 좋았을 때 초기와 좋지 않았을 때 상황은 전부 다 후자가 더 높은 같은 맥락에서 이 동선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행히 5월에 비해서 8월에 이르자 이대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득보다는 실일 수 있다라는 대답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대답이 좀 흐려서 죄송한데 4점 몇 %에서 9점 몇 %로 좀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대로 정보 공개 수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인 70%대에서 60%대로 조금 줄긴 했어도 과반을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포용과 연대를 강화하는 이 단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기본적인 어썸션, 저희 공중보건학의 관점은 전체 인구 집단이 지속 가능하게 방역에 참여하고 그 동기를 유지할 적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짓고 차별하는 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아까 제가 사회적 가치에서 드리려던 말씀인데 저는 방역과 경제는 딜레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후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방역은 두 가지 가치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꼽은 안전이라는 가치와 경제 활성화 내지는 경제 안정을 회복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담고 있을 때 방역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서는 것은 뭔가 어딘가에 그게 어떤 언론의 의제 설정이든 정치적 설정인지 아니면 저희의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질문을 만들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두 가지로 다르게 물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방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냐. 그러니까 방역이 우선시 되는 게 맞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죠. 전체의 거의 80% 가까이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니까.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반면에 정확하게 이런 2.5단계를 쓴다고 해서 혹은 카페를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방역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데이터나 에비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확 상향을 하면 그거는 오히려 실이 궁극적으로는 클 거다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41.3%가 동의를 해서 세 개의 구간 중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적극성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이제 저의 의견을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걸 두런두런 그냥 적었는데요. 첫째, 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의 경우도 감염에 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그것에 맞서고 견뎌서 결과적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관을 구성하는 예를 들면 인구적인 조건 차이, 경제적인 위치 차이 혹은 사회적으로 이 부여하는 가치나 오리엔테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치명력과 전파력만으로 사람들이 단일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짤 때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이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 얼마 전에도 퓨 리서치에서 뭐 한국인이 기후변화 외국의 국가들은 뭐 기후변화를 큰 위협으로 보는데 우리는 코로나였다, 감염병이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작 전문가나 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되면 그 여파가 나에게 정말 감염은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인식이 높다라는 점에서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된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소통과 어떤 국민소통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기반한 이 경각심 강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즉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가 환자가 아니라 확진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모든 책임을 그 개인이 져야 하는 사안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루어야 할까 앞으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면 될 거라는 효능감 지표가 높은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천 수준이 높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수직적 신뢰가 높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여기서 워딩을 좀 잘못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낙인보다 확인 두려움이 높지만 여전히 높은 낙인 두려움 그리고 남에게 미칠 그러니까 민폐가 될까 봐 유념하는 수준이 심지어는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에서도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개인 책임화가 이제 강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글쎄 조심스럽고 아직 제가 학술적으로 정밀함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이 되는 의학적인 질병화가 아니라 사회적 피해가해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벌하고 징벌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타인을 징벌함으로써 우리의 내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도인 것은 아닌가를 우려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보에 대해서 이런 그 분노의 상승 그리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혐오와 공포의 상승 제가 공포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이것이 이 상호 신뢰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과 연결되면서 인권이 무슨 굉장히 한가로운 소리처럼 되고 있는 이것이 왜 제가 이걸 걱정하냐면 많은 문헌에서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의 위기감이 올라가고 내부에서 이런 분노감이 올라가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는 결속을 시키고 그 단일함에 따라서 성과를 내게 하는 데 기여하고 현재의 통치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통제화와 그리고 이 집단 사고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사고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든 앞에서 맨 첫 번째 전제처럼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위험의 크기 속에 있는데 이 준칙과 기준에 모든 걸 다 껴맞출 수가 없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되고 이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문제들 이게 이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책 차원에서 조금 앞에선 좀 추상적인 말씀이었다면 일상 위축이 지금 특정하게 저소득층, 교육 수준 낮고 여성의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에는 고령층, 초기의 청년층 이런 일상 위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구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뭐 심지어는 재난을 지원하는 자원의 분배가도 그렇고 여러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블루라든지 자살 예방들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의 스트레스의 유발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왜냐하면 이 안에 향후에 위기 이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잠재력 요지가 그 안에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이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위험 소통, 위기 소통에서 피어 어필보다 에피커시 어필을 좀 더 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 다시 왔다, 공포 이렇게 다 소용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가기에는 저희 효능감 충분히 좋고 저희 실천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거는 사회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 높은 수준의 공포를 주게 되면 이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의문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면 제가 이거를 현재 이제 공동 연구 하나만을 마쳤을 뿐이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감염의 확산은 바이러스가 인간 숙주에게 미치는 그 관계가 하나의 함수의 축이라면 또 하나는 각자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위험을 느끼면서 맺고 있는 인간의 관계망, 그러니까 네트워크이겠죠. 이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할 때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고 모든 사람을 이대로 계속 고강도의 스트레스와 고강도의 공포 속에 놓이게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하반기에 그 방역 대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 자라면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중간에 위험사회나 어떤 위기관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두 개가 코로나19가 저희에게 준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를 이렇게 보면 당신이 낙인받고 싶지 않다면 타인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배려의 마음을 좀 가지고 모임을 의사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를 하거나 할 적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미덕이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위기 내지는 위험 사회의 대응의 질서, 대응의 규범화를 할 수 있는 이걸 조금 더 정교한 언어 그리고 좀 더 적합한 내용으로 채워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뻔해요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제가 울분 연구를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울분의 방지는 갑질 처벌도 있지만은 사실상 존중과 배려를 얼마나 문화나 규범으로 만드냐에 있다라는 생각을 공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결국 이 감염병 대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권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감염병 문제를 뚫고 나가려면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위험의 판단과 위험 소통 속에 존중 배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이 우리의 장기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좀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한국의 방역은 3T라고 하는 그러니까 테스트, 트레이싱, 그리고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이 3T로 특징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빗대자면 이런 박탈, 그리고 미시련, 그리고 분리라고 하는 3D가 그거의 이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방역의 K방역의 이면이자 뒷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누적되어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선 지치고 고갈되고 있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아까 말씀드린 엄벌과 징벌을 강조하고 공감이나 동정이나 존중과 배려는 저 멀리 한가로운 소리가 되고 굉장히 수직적 신뢰를 높고 슬림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차별하고 분리하는 정책을 가는 것 이게 말하자면 제가 탈인격을 인간화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면 탈인격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감염병 대응이란 말이 사실 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환자와 개인 사이의 확진자 사회 혹은 확진의 사회를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록을 이제 잘 업로드가 이번엔 돼야 될 텐데